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독서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이제 처음으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지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문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독해의 독서의 어떤 노하우 요거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받은 학습지가 총 5장, 3장이고 5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마 오늘 2페이지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비법이라고 되어 있는 1번 요 화면을 봐주시고 학습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수능 고득점의 열쇠 독해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로서 이제 내년에 이제 수능을 쳐야 되고 이제 모의고사도 계속해서 치고 있고 얼마 있다가 또 다다음 주인가요? 9월 초에 또 2학기 첫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는 문학을 배워가지고 이제 문학 작품을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워봤는데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독서 영역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도 수능을 보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선배인 고3 선배들이 2022년도 수능을 보게 되는데요. 2022년도 수능은 그 전의 수능과 달리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게 수능의 스타일이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수능은 이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는 모의고사도 이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형태가 뭐냐면 국어 영역의 한 장에서 총 45문제 중에서 1번에서 10번 첫 번째 문제가 화법과 작문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번에서 15번 5문제가 문법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번부터 45번까지 총 30문항이 독서와 문학을 반반 섞어서 출제되는 이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도 치고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치는 수능은 이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고3들은 3월달부터 여기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로 모의고사를 치고 수능은 이렇게 실시가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잘 보세요. 원래 16번에서 45번에 나왔던 30문항이었던 독서와 문학이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오면서 문제수가 늘었어요. 1번부터 34번으로 총 34문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뒤쪽에 11문제가 달려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푸는 겁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수능 치기 전에 미리 원서를 쓸 때부터 선택을 해놓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에 듣게 되는 이 과목 선택에 따라서 수능 선택 과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9월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바꾸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학기 때 선택 과목을 한번 조정하는 시간이. 그때 조정을 하실 때 요거를 생각하고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가 화작을 들어야 되고 어떤 친구가 언어와 매체를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 국어를 배우면서 아마 문법을 좀 체험을 해봤을 겁니다. 물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때 문법이 좀 알기 쉬웠고 이해가 잘 된다. 그리고 나는 문법을 공부할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화작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이 화작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능에서는 1번부터 10번에 나오는 문제로서 선생님은 기존 수능 치는 친구들을 가르칠 때 1번부터 10번까지의 목표는 10개를 다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작은 노력만 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화법과 작문이지 사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운 독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지문을 주고 읽고 푸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문의 종류가 독서에는 주로 설명문이 나오는데 화법과 작문에는 각각 다른데요. 화법에는 뭐가 지문으로 나오냐 하면 말하기 한 내용을 글로 써줍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 아니면 연설, 아니면 토의, 토론 이런 아이들이 지문으로 나오는 게 화법입니다. 그러면 작문은 뭐냐면 작문의 특징은 그 지문이 한 세트가 아니고요. 여러 개가 한 2개나 3개 정도가 섞어서 나옵니다. 이 A는 글을 쓰기 위해 친구 A, B가 나눈 대화이다. 대화를 바탕으로 만든 글의 개요이다. 이 개요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글의 초고이다. 이렇게 3개를 연결해 놓고 그 3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를 잘 취합할 수 있는가, 결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작문이고 결국 지문의 종류만 다를 뿐 독서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독서만 잘 대비하면 화작은 자동으로 대비가 됩니다.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화작을 다음 1학기에 듣는다고 해도 그때 화작만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도 화작 시간에 독서를 일부 합니다. 그만큼 독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수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경우에 언어는 절대적으로 공부할 양이 분명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언어는 다른 능력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긴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 해놓으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는 건 언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법을 공부할 자신이 있다면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문제를 굉장히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독서와 문학을 풀 때 쓰는 시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내가 언어를 공부할 자신이 있으면. 언어가 5문제 나오고 매체가 6문제 나오는데 매체는 화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로 공부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 5문제의 보고 장단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문법을 공부하고 시간을 빨리 가져갈 것이냐, 나는 문법을 잘 맞출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언어, 그게 아니라면 화작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는 독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내가 독서가 수능 고득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여기 문제가 총 45문제 중에 이 독서 문학, 기존에는 30문항에서 15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34문제로 늘었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독서가 17개, 문학이 1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2003년도 3월에 지금 고3이 쳤던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독서가 17문제가 나왔는데 문항수가 늘었다고 지문 개수가 늘지 않았더라고요. 지문은 그대로 3세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6문제짜리 지문이 등장하더라고요. 원래는 5문제가 최대였거든요. 근데 한 지문에 6개가 등장한다는 말은 더 구석에서 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독서를 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역시나 과학기술 지문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인문지문이나 예술지문 중에 사회지문 중에 하나, 통합지문 하나, 과학지문 하나, 아마 올해 수능도 계속 이런 체제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학기에 배웠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현대시, 고전시, 고전산문, 현대소설 이렇게 딱 4개 영역으로 나눠서 문제를 나눠 놓았습니다. 1학기 때 배운 문학을 지금도 계속 문제집을 삼면서 풀면서 감각을 유지하면서 갖고 가시고 이 문학 17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어를 혹시 선택한 사람 이 5문제만 문법 그 다음에 여기 문학의 17문제는 문학 요 2개만 사실상 영역이 다르지 그 외에 45문항 중 23에서 28문항은 사실상 전부 독서입니다. 지문의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독서 지문, 진짜 리얼 독서 지문은 설명문으로 출제가 되고 화법은 말하기, 담화가 텍스트로 나오고 장문도 글쓰기 과정이 텍스트로 나오고 매체도 매체가 텍스트로 나와요. 결국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거의 국어 영역의 70% 정도가 된다는 거죠. 문학 따로, 문법 따로, 외에는 전부 뭐다? 문의만 다를 뿐 전부 독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우는 독서가 여러분들의 국어 등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 실력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독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가? 일단 한 개만 이야기하자면 많이 풀면 실력이 올라가요. 많이 풀면.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재 요걸로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될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재 한 권만으로는 여러분의 독서 실력이 절대로 다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와 비슷한 형태의 독서 지문이 모여있는 교재를 무조건 구입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구입하셔가지고 매일 수능 칠 때까지 하루에 3지문씩 푸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능 칠 때까지 문제집이 떨어지면 또 사고 해서 3지문씩 계속 풉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3지문씩 풀면 여러분 수능 칠 때까지 몇 개의 지문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수능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한 1년 남았죠?
그럼 300일만 남았다 쳐도 900개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년 남았기 때문에 1000개 이상의 지문을 볼 수 있습니다. 1000개쯤 보면 나중에 보면 이거 봤던 지문이라 하는 거 나옵니다. 문제집이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실제 수능을 봤을 때도 내가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아까 봤잖아. 이거 이 분류가 있잖아. 인문지문, 주제통합지문, 과학기술지문 있지. 근데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교에 관련돼서 나온다든지 경제, 뭐 수요와 공급, 세금 나올 수 있는 그 테마들이 있어요. 근데 1000개쯤 보면 모든 테마를 한 몇십 편 이상씩 가봅니다. 그럼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 여러분들 익숙한 거와 익숙하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길 갈 때 처음 가는 길 가면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학교 안에는 여러분 다 알죠? 어디 있는지 편안하게 다 찾아갈 수 있죠. 심지어는 솔직히 불 꺼도 눈 감고 강강으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거, 어려운 거 딱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해서 잘 못 풉니다. 하지만 내가 익숙한 거를 하게 되면 훨씬 편안하게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3지문씩 수능 칠 때까지 풀어오면 절대로 국어 점수가 3등급 이하로는 절대 안 내려갑니다. 지금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은 1등급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국어는 있잖아요. 다른 과목과 달리 좀 공부 중에서는 운동에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운동에. 왜냐면 운동을 할 때 내가 오늘부터 근육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와 펌핑하고 운동했습니다. 근육 나옵니까? 안 나오죠? 죽을 것 같죠? 이거 운동 아닌 것 같다.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온 싹씩 다수씩 이러다 근육 만들어 내가 죽겠다 막 이래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들, 해창 아저씨들 보면 어때요? 오늘 일 안 하면 근 손실이 난다고 해서 계속 꾸준히 해주죠. 운동을 하면 적어도 한 8주, 2달 정도 하면 슬슬 근육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어가 그래요. 내가 국어 공부 한번 해봐야지 마음 먹고 한 달 동안 국어 열심히 했습니다. 내신 공부하고 모의고사 쳤습니다. 성적 안 오릅니다. 국어가 그래요. 왜냐하면 뭐 국어를 한 달 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뭐 원소 기호를 외울 겁니까? 분자식을 외울 겁니까? 아니면 뭐 공식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까? 국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건데 글 잘 읽고 잘 푸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단시간에 습득할 수가 있습니까? 운동 기능 습득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국어는 적어도 2달 동안 꾸준히 하면 그때부터 등급이 올라갑니다. 내공이 쌓여요.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한 번 쌓인 내공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이 안 나온다, 등급이 안 나온다는 친구들은 안 해서 안 나온 겁니다. 얼마나 안 해서? 2달 동안 꾸준히 안 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으시고 독서 문제집을 사가지고 하루에 3개 질문씩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수능 칠 때까지 풀어보세요. 국어 등급 무조건 3등급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큼 이 독서 지문만 우리가 성실하게 해도 거의 28문제를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어 영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독서. 그러면 문제집을 사서 풀긴 풀 건데 뭐 선생님의 수업을 안 듣고 문제만 꾸준히 풀어도 실력은 올라가겠지만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독서의 비법을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독서의 팁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팁을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개만 꼽으라면 선생님은 2번 팁을 꼽을 것 같습니다. 한 개만 꼽으라고. 근데 왜 그거를 맨 앞에 안 두고 이걸 맨 앞에 뒀냐면 이게 글을 읽을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국어를 3등급 이상 모의고사에서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3등급 이상 꽤 많네요. 손해보시고 2등급 이상 받아본 적 있다. 1등급 받아본 적 있다. 네, 이번은 그래도 좀 많네. 이 친구 왜 이렇게 자고 있노? 현우야 코 골겠다. 자, 3등급, 2등급, 1등급을 받아본 친구들은 그 외의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방금 손 안 든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나는 국어 문제 끝까지 다 풀었는데 시간 내에 다 풀고 검토까지 할 시간이 있었는데 3등급 이상 안 나왔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친구. 정말 전부 다 풀었는데 3등급 이상 나온 적이 없다고? 당황스러운데. 일반적으로 그 3등급 이상을 못 받는 친구들은 국어 지문을 다 못 읽습니다. 그리고 3등급 받는 친구들도 솔직히 시간만 더 있으면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지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국어에 나오는 모든 지문을 시간 내에 다 읽고 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그 실제 수능 볼 때 맨 마지막 지문 제대로 못 읽었어요. 내가 학생 때도. 그만큼 글이 많고 굉장히 집중력을 요한단 말입니다. 왜 이 시간이 부족한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독서 등급을 잘 받는다는 것은 글을 잘 읽는데 그냥 잘 읽는 게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작고 쉬운 글은 5분, 아무리 길어도 12분 안에는 끊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지문이라. 그래서 평균 약 8분 정도. 한 지문에 한 8분, 7분에서 8분 정도 걸리면 적절한 시간이에요. 그보다 더 걸리면 느리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 거 문제를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뒤쪽에 있는 지문들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찍는 경우 있죠.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 이런 시간 부족 현상이 일어나느냐? 2번, 3번씩 읽기 때문입니다. 그냥 글자만 읽거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읽으라니까 읽어요.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찝찝한데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면 뭔가 아까 읽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다시 그 부분으로 찾아갑니다. 다시 읽습니다. 글을 2번, 3번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지문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나면 그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지고 시간이 부족하면 집중력은 떨어지고 오히려 더더욱 문제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한 번에 제대로 읽기. 한 번만 읽자는 겁니다. 한 번만. 근데 한 번만 읽으려면 여러 가지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측하며 읽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재에 있는 친구들은 교재 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4페이지. 없으면 그냥 있으세요. 있는 친구들은 펴세요. 자, 4페이지 펴보세요. 교재 4페이지 다 폈죠? 자, 10초 줄 테니까 글 읽어보세요. 10초. 자, 책 펴보세요. 책 펴보세요. 자, 이 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였던 것 같습니까? 자연? 아리스토텔레스 목적. 또 뭐라고? 과학적 탐구. 자, 아리스토텔레스 목적, 과학적 탐구, 자연.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 있습니까? 지금 한 게 뭐냐면 글을 빠르게 본 거거든요. 근데 이 빠르게 보는 스캔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요 10초 만에 글이 어떤 글인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건 4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이건 무엇에 관한 거니까요? 그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목적.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뭔가 목적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게 뭐랑 관련이 있다? 과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를 갖는가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를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중간중간 뭐 스피노자 이런 단어들도 나왔었고요. 여러 철학자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여러 철학자들이 목적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어떤 시각을 가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이게 10초 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드립다 읽는 거랑 그건 적어도 뭔지 알고 보는 거랑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하게 되면 예측이 맞아도 좋고 틀려도 좋아요. 예측을 맞으면 내가 예측한 바에 맞게 예상을 하면서 읽어가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이해가 잘 됩니다. 예측이 틀리면요 충격을 받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반전이네? 하면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하게 되면 맞든 틀렸든 무조건 그냥 읽는 것보다는 집중을 하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글을 읽기 전에 10초만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들,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그림이 있으면 그림,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의 X축과 Y축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무엇에 관한 글이다라는 걸 알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고 읽다 보면은 한 번에 제대로 읽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글을 읽기 전에 이 스캔, 10초간의 스캔을 통해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예측하고 예측에 맞는지를 점검하고 수정해가면서 읽는 게 훨씬 전략적이고 집중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 지문은 대부분 설명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국가 공인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 학자의 학설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 A 학자와 B 학자가 있는데 A 학자가 조금 더 힘이 세. 그래서 A 학자가 수능 출제에 들어가고 자기 이론을 적었어. 그러면 이제 B 쪽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논설문이나 뭐 주장하는 글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설명만 하는 설명문이 수능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설명문을 잘 보면요,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대해서 무언가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면 제일 첫 부분에 뭘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로 설명할 거예요? 내가 뭐 설명할 건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캔을 할 때 1문단을 잘 봐야 돼요. 1문단에 보면 내가 뭘 얘기할 건지가 나와요. 뭘 얘기할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들, 반복이 된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어를 몇 개 찾다 보면 스캔이 자동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글을 읽을 때 해야 되는 작업 하나 더.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기호가 보일 겁니다. 얘들은 나중에 어디 나올까요?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주 이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에서 설명하는 것은 했는데 기억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런 경우 있죠. 생각보다 그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스캔을 하다가 기호가 보이면 기호에다가 말고 기호가 나와 있는 옆 공간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럼 체크 표시만 딱딱딱 보면 바로 기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스캔을 하면서 이 글의 성격이라든지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무엇에 관해서 설명하는지, 그 다음에 기호 옆에다가 체크를 해주는 것까지가 10초 만에 하면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읽기에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스킬이 바로 이 2번 스킬입니다. 글을 깨끗하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이 아니다. 읽은 흔적 남기기. 선생님이 여기 연세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처음 마라톤학년 2학년이었는데 그 2학년 아이들한테 과목이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수업하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를 주고 얘들아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딱 펜을 놓고 딱 팔짱을 끼더니 책을 딱 읽더라고. 한참을 읽더니 펜을 딱 들더니 답을 탁 체크하더라고. 다 틀리더라고.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암산으로 풉니까? 풀이 과정 적지 않습니까? 두 자리에서 암산 됩니까? 87 곱하기 26 안 되죠? 우리의 머리는 이것도 안 됩니다. 87 곱하기 26도 안 됩니다. 1회짜리 계산해서 10회짜리 올려놓고 나면 10회짜리 계산하다가 뭐가 올라오는지 까먹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글을 읽을 때 딱 이래가지고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됩니까? 우린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글을 읽을 때 읽은 흔적을 남기셔야 돼요. 막 더럽게 읽는 게 아니고요. 아무 때나 그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의 표시, 즉 문단의 핵심어와 중심 문장에 일정한 표시를 읽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냥 펜 안 들고 읽는 것보다 집중해서 읽게 됩니다. 감각을 하나 더 쓰기 때문에. 눈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읽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표시를 하다 보면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이해가 되면서 글의 구조가 파악이 돼요. 글의 구조. 이게 서론이고 중간 부분은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단은 1문단의 보충문단이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표시를 하면. 세 번째, 나중에 그 문제에서 1, 2, 3, 4, 5번 선택지가 나오는데 대부분 표시를 했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기억, 니은에 표시한 것처럼 문장의 중요 내용, 문단의 중요 내용을 표시를 해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빠르게 그쪽으로 눈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입니다. 핵심어와 중심 문장. 핵심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자주 나옵니다. 자주 안 나오더라도 뭔가 개념 설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걔네는 대부분 핵심어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풀이가 뭐죠? 중심 문장입니다. 그래서 핵심어와 중심 문장에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모든 단어와 문장에 무작정 표시를 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예를 들어 이런 것까지 줄을 긋게 되면 너무 많이 줄을 긋게 되고 더러워지고 오히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하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에 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줄을 끊고 나서 문제를 풀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내가 줄 건데 하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아, 이거는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데 긋더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딱 진짜 쪽집게처럼 아, 이거 문제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표시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거고 훨씬 더 입체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표시를 할 것인가가 중요해지죠. 선생님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표시를 하면서 읽는데요. 이제 선생님의 읽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정형화되었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느냐. 제일 사용하기 좋은 건 첫 번째로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치. 동그라미는 주로 두 글자에서 8글자로 이루어진 핵심어나 개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것도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 명 나오면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거나 비슷하거나 서로 대조적이겠죠? 그럼 사람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나중에 읽을 때 사람한테 눈이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비교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 주요 철학자들, 주요 무슨 과학자들 이런 사람의 이름에는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데 두 글자에서 8글자까지만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그보다 더 길어진 건 어떻게 되느냐.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앞줄과 뒷줄은 나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괄호를 쓰는 겁니다. 괄호, 긴 거. 긴 개념이 시작할 때 괄호를 열고 끝날 때 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응용이 나오는데요. 동그라미는 각이 없고 이 동그라미는 곡선입니다. 근데 동그라미라고 네모도 칠 수 있고요. 이 직선과도 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개념이 두 개가 다른 개념이다. 그러면 A 개념에 해당할 때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란 둥근 괄호를 하고 B 개념은 네모 꺽쇠 괄호를 하면 나중에 그 두 개가 눈에 확 구조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 동그라미에 관한 것들 A 개념에 관한 것들 네모로 표시한 건 B 개념에 관한 것들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의 차이점도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괄호 그 다음에 모양까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고 나면 이 동그라미의 앞 또는 뒤에 이 동그라미에 대한 설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뭐뭐라고 말했다. 혹은 수요라는 것은 뭐뭐뭐다 하고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뭐 하는 거냐면 밑줄을 긋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친 핵심어와 관계된 설명에 밑줄을 긋는 거죠. 동그라미 밑줄 이런 식으로 긋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개념이고 밑줄 그어져 있는 게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눈에 구조가 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차이점이 있을 때 곡선을 사용해서 구분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삼각형은 어디에 표시하는 거냐면 접속어에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안 더워요? 나만 더워요. 걷다가 추운데. 자, 접속어가 뭐냐 하면 뭐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또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접속어는 문장을 이어주거나 문장을 반대로 내용을 반대로 해주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표시를 하는데 내용이 똑같을 때 지속되거나 추가될 때는 이렇게 삼각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에는 이런 삼각형을 하는 겁니다. 이 표시는 뭐죠? 앞과 뒤가 동등하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앞과 뒤의 내용은 반대다라는 것을 눈에 들어오죠. 그래 구조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합니다. 그래서는 어떻습니까? 앞에 원인이 나오고 그래서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에는 보통 밑줄이 그어집니다. 이 뒤에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의 이 앞부분에는 뭐가 있다? 이 결론이 나오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삼각형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삼각형, 역삼각형, 방향이 있는 삼각형 이런 것들 이거 반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게 결론이죠. 뒤에 게 이유죠. 그럼 반대로 삼각형을 왜냐하면 앞쪽으로 쳐주시고 그 앞에다 밑줄을 그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원문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을 읽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 경제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째 따다다다 둘째 따다다다 셋째 따다다 이렇게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의 세 가지 특징을 바로 딱 묻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세 가지 특징 바로 딱 묻고 그 다음에 첫째에다가 어떻게 하죠? 첫째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 내일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딱 보면 보여요. 보이지 않는 손의 세 가지 특징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4
눈에 팍 구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뭔가 순서를 제시하거나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할 때 꼭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개의 개념을 묶어서 설명할 때 원문자 번호를 붙여주시면 훨씬 쉽게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 두 가지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두 가지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읽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여러 번 읽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읽어야 됩니다. 한 번만에 제대로 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요. 한 번만에 제대로 읽기 위해서 글을 읽기 전에 스캔, 10초 스캔, 중요한 단어 찾기, 무엇에 관한 글인지 생각하고 예측을 합니다. 예측하면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펜을 들고 읽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면서 내 예측이 맞는지 틀렸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삼각형 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밑줄 치면서 괄호 치면서 그 두 개만 여러분 해도 그냥 읽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전에 문제집을 사라고 했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새 집을 풀 때 선생님이 말한 두 가지 방법 사용해 보세요. 그 두 개만 여러분들이 습관화되어도 훨씬 독서가 예전보다 잘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독서의 비법 첫 번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독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